지난달에 제가 상담한 두 가족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집은 아버님을 집에서 모시면서 매달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하루 몇 시간만 쓰고 나머지는 자녀분이 직접 감당하시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집은 비슷한 등급인데도 매달 30만 원 정도만 부담하시면서 오히려 하루 종일 촘촘하게 돌봄을 받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직접 돌보는 시간은 요양보호사로 인정받아 급여까지 받고 계셨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부모님 건강 상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경제적 여건이 특별히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제도를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도 어떤 분은 월 180만 원 정도 받으면서 힘든 근무 조건을 견디고 계시고, 어떤 분은 선임수당과 장기근속 장려금까지 합쳐서 월 280만 원 이상 받으면서 훨씬 안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격증이 서랍 속 종이 쪼가리로 남느냐, 아니면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수입원이 되느냐는 결국 제도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이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집니다. 재가급여 한도가 크게 올라가고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가 강화되고 장기근속 장려금 기준이 확 낮아지면서 알고 준비한 사람과 그냥 흘려보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쪽은 부모님을 집에서 편안하게 모시면서도 국가 지원을 꽉 채워 쓰고 심지어 가족 수입까지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추게 되고, 다른 한쪽은 눈치 보며 급히 시설을 알아보면서 내 돈으로만 버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30년 동안 장기요양과 노후 돌봄 제도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상담해온 박사 김선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제도가 조금 복잡하긴 해도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건의 상담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제도는 알아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알고 움직여야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2026년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짚어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한 푼이라도 덜 세어나가고 더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노후 돌봄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혹시 나는 알아서 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적은 없는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작년 가을에 상담했던 한 가족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75세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58살 큰딸 분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신청하셨을 때 목소리부터 지쳐 계셨어요.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이미 3년째 이용 중이셨는데 이용 방식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루에 딱 2시간 반, 아침 식사 준비하고 어머님 씻겨드리는 시간만 쓰시고 나머지는 전부 본인이 몸으로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대답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껴 써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면 왠지 눈치가 보이고 자주 부르면 본인 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최소한만 쓰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딸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머님 아침 준비하고 낮에는 자기 일하다가도 수시로 집에 와서 확인하고 저녁에는 또 씻겨 드리고 재우는 생활을 3년 넘게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어머님은 등급도 충분하고 한도도 넉넉한 상태였습니다. 하루 2시간 반만 쓰고 계셨는데 실제로는 하루 4시간에서 5시간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조건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딸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따놓고 그냥 서랍 속에 보관만 하고 계셨대요. 알고 보니 이분은 가족요양보호사로 신청하면 본인이 어머님을 돌보는 시간 중 일정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한도에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제가 서비스를 늘리면 본인 부담금이 실제로 얼마나 더 나오는지, 그리고 가족요양보호사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까지 종이에 적어드렸습니다. 센터에 전화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죠. 이분이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센터에 전화해서 한도를 확인하고 서비스 시간을 조정했더니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시게 됐대요. 그래서 본인은 저녁 준비와 씻기는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셨고 어머님도 낮 시간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훨씬 안정적으로 지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도 진행했더니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1시간 반 정도 어머님을 직접 돌보는 시간을 인정받아서 한 달에 거의 90만 원 가까운 지원을 받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분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똑같이 어머님을 돌보는 건데 예전에는 그냥 내 희생이었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일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도는 어렵다, 복잡하다, 그냥 내가 참고 버티자는 생각으로 사셨다면 이제는 무슨 안내문 하나만 와도 먼저 읽어보고 센터에 전화해서 이게 우리 집에 해당하는 건지 물어보시고 본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챙기기 시작하신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바뀌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이 가족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수많은 가족들이 정확히 똑같은 패턴으로 손해를 보고 계셨어요. 다들 한도가 부족할까봐,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나올까봐, 센터에 민폐를 끼칠까봐 스스로 움츠러들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막상 제대로 확인해보면 대부분은 여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몰라서, 그냥 물어보지 않아서 혜택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모시면서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는데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센터에 전화해서 내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지, 왜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몇 년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돌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뒤에 나올 2026년 제도 변화 내용을 모르시면 앞으로 몇 년간 받을 수 있는 수백만 원의 혜택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내 인생과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센터에 전화 한 통 하는 습관, 안내문 하나라도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챙기는 습관.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2026년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론에서는 2026년에 딱 알아두셔야 할 제도 변화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주간 근무 기준 기본급이 200만 원 중반대로 올라섭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비교해보면 보건복지 관련 통계와 장기요양보험 재정 자료에서도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 시급 인상을 중심으로 구조를 바꿔가는 흐름이 계속 확인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62세 김명자님처럼 예전에는 비슷한 시간 일하고도 200만 원을 겨우 받으셨던 분이 2026년부터는 기본급만으로도 250만 원 안팎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여기서 실천하실 점은 근무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본 시급과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겁니다. 다만 무리한 초과 근무로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기본 시급과 근무 조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나요? 장기근속 장려금 기준이 확 낮아진 것도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한 기관에서 3년은 버텨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은 이 혜택을 거의 못 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기요양제도 개선안과 돌봄 인력 연구 결과를 보면 최소 근속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67세 이정호님은 여러 기관을 옮겨 다니다가 1년만 버티면 매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에는 마음먹고 한 곳에서 꾸준히 근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5만 원씩 시간이 지나면서 7만 원, 8만 원으로 올라가는 추가 수입이 생겼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하시는 기관에 장기근속 장려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 경력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오래 버티자고 힘든 환경을 참고만 계시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곳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1년만 채워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 크게 확대되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이 교육만 이수하면 매달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돌봄 인력 관련 연구를 보면 경력자와 초보자의 서비스 질 차이가 크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력자를 붙잡기 위한 정책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58세 박은자님은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도 그냥 경력만 쌓고 계셨는데 선임 교육을 이수한 뒤 매달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새로 받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1년에 180만 원 가까운 추가 수입이 생겼죠. 일단 각 지역 장기요양 관련 교육기관에 선임 교육 과정이 있는지, 일하시는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지 확인해 보시고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나이에 비해 무리한 야간이나 육체적으로 과한 업무까지 함께 맡게 되지는 않는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경력을 그냥 숫자로만 두고 있지는 않은지, 선임 수당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요양전문기관 간병비 지원으로 고소득 구간이 열리는 것도 놓치면 안 되는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간병비 부담이 너무 커서 가족들도 힘들고 돌봄 인력도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이 영역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정책을 보면 간병비를 공적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확대하고 교대 근무 체계를 정착시키려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55세 정미정님은 예전에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났던 영역이었지만 8시간 교대와 인력 배치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월 38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제시되는 자리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실천 방법은 내 체력과 경력에 맞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인력 비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지 금액만 보고 선택했다가 몸과 마음이 지치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형태의 근무가 내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나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한도가 크게 올라가는 것은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 계시면서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 등을 통해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026년부터는 등급별로 한도가 크게 올라가서 시설에 계실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잡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80세 김정자님을 모시는 52세 장현수님 가정은 예전에는 하루 몇 시간만 쓰고도 한도가 금방 소진됐는데 한도가 오른 뒤로는 하루 4시간 이상 촘촘하게 도움을 받고 주말에도 필요한 날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실천 방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지금 이용 중인 센터에 전화를 해서 우리 부모님 등급의 2026년 재가급여 한도가 정확히 얼마인지, 현재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여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한도를 채운다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이 부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어르신의 성향과 체력을 고려해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집이 쓸 수 있는 한도 전체를 알고 계신가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가 더 강해지는 것도 반드시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가족이 직접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보면서 일정 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급여를 받는 구조가 점점 체계적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구를 보면 가족이 돌볼 때 정서적 안정감과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많아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64세 최영민님은 어머니를 하루 90분씩 돌보는 시간을 인정받아 한 달에 90만 원 가까운 지원을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덕분에 본인 노후 준비에도 숨통이 트였죠. 실천 방법으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동시에 자신이 가족 요양 조건에 해당하는지 장기요양 담당 창구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감정 소모가 커질 수 있으니 나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기보다 형제 자매와 역할을 나누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내 상황에서 가족 요양이 현실적인 선택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도 틀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정보만 듣고 끝낼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2026년 혜택을 실제 내 통장과 내 일상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의 경력 설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에 요양보호사 일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처음부터 가장 힘든 조건으로 들어가지 말고 자신의 체력과 생활 패턴에 맞는 시간대와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까운 센터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고 시급만 보지 말고 근무 환경, 이동거리, 휴게 시간까지 종합해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나이에 맞는 경력 목표, 예를 들어 5년을 채워 선임수당을 받겠다는 식의 계획을 세워두면 좋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나는 일을 시작한다면 하루 몇 시간, 어떤 시간대가 내 몸에 가장 맞을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경력자들의 선임과 장기 근속 전략도 중요합니다. 경력 5년, 7년, 10년을 기준으로 수당과 역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다 보면 어느새 경력은 쌓였는데 정작 수당은 그대로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주의하실 점은 선임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과 업무량이 약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적당한 선까지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경력을 정리해서 기관장이나 담당자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선임 교육이나 직급 조정 계획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 장려금을 받기 위해 최소 근속 기간을 머릿속에 분명하게 그려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경력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어떤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 입장에서 센터와 소통하는 법도 짚어드릴게요. 같은 등급, 같은 한도인데도 어떤 집은 서비스를 빡빡하게 채워 쓰고 어떤 집은 절반도 못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차이는 대부분 소통에서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무조건 요구만 하기보다는 어르신의 하루 생활 패턴과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협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부모님 등급과 한도를 정확히 정리해 두시고 하루 중 어떤 시간이 가장 힘든지 메모를 해보세요. 그 다음 센터에 전화해서 한도와 현재 사용량을 확인하고 남은 한도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상의하시면 됩니다. 또 진료 동행 서비스나 단기 보호 같은 제도가 있는지 함께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용 중인 센터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가족 요양과 치매 교육 활용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치매 교육을 이수한 가족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전문적인 인지 자극과 안전관리 방법을 아는 가족을 제도가 더 높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가족 사이의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억지로 제도를 적용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가족끼리 역할과 기대치를 충분히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가까운 치매 안심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교육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도 많고 온라인 과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가족 중 누가 주 돌봄 역할을 맡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지, 또 그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진료 동행 서비스와 단기 보호를 활용한 보호자의 휴식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호자가 지쳐서 쓰러지면 어르신 돌봄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보호자 휴식을 위한 단기 제도를 확대하는 흐름입니다. 주의할 점은 죄책감입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어르신을 잠시 맡기는 것을 미안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짧은 휴식이 훨씬 더 좋은 돌봄으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초에 미리 1년에 며칠은 단기 보호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나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는 시점에 맞춰 활용하는 겁니다. 진료 동행 서비스가 도입되면 그때도 일정을 미리 조정해서 자녀가 꼭 가야 하는 경우와 서비스에 맡길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의 휴식 계획을 노후 돌봄 계획 안에 함께 넣고 계신가요? 본인 부담금과 마음가짐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본인 부담률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한도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내는 금액이 소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부분만 보고 겁을 먹고 서비스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3만 원 정도를 덜 쓰려고 하다가 실제로는 20만 원 넘는 가치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가족끼리 솔직하게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한도가 늘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가치를 대략 계산해보고 그에 따른 본인 부담 증가분을 비교해서 이득인지 손해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내고 훨씬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돌봄 비용을 비용이라고만 보고 계신지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라고 보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2026년제도 변화가 막연한 뉴스가 아니라 내 인생 계획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에서는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행동만 골라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의 차이였습니다. 예전 상식은 이랬습니다. 나중에 알아도 된다. 시설에 모셔야 지원을 제대로 받는다. 자격증만 따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2026년 이후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도는 알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와 가족 요양 제도가 점점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출발점일 뿐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승부처가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분명합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간병과 돌봄 비용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자녀 세대는 일과 돌봄 사이에서 지쳐갑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어르신이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 일해도 제도를 모르면 월 180만 원에 머물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선임수당과 장기근속 장려금을 합쳐 월 28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이 차이가 1년이면 1천만 원이 넘고 5년이면 5천만 원이 넘는 격차로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눈에 보입니다. 부모님은 정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시면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자녀는 국가 지원을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력 있는 요양보호사는 선임수당과 장기근속 장려금을 더해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하면 매달 90만 원 가까운 지원을 받으면서 부모님을 직접 모실 수 있고 재가급여 한도를 꽉 채웠으면 하루 4시간에서 5시간까지 촘촘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같은 제도를 두고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이 완전히 갈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 지금 이용 중인 센터나 아직 이용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장기요양을 담당하는 창구로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등급과 2026년 재가급여 한도가 정확히 얼마인지, 지금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가족 요양이 가능한지,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내 경력으로 선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장기근속 장려금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이 한 통의 전화가 앞으로 몇 년간 우리 집 통장과 마음의 여유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 요양을 실제로 신청할 때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과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주의점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 인생 후반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보느라 마음이 지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나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구성에 꼭 반영해서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